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네, 어떤 상상이죠? 마치 그 스타워즈 아시잖아요. 거기서 제국군이 은하계를 제압하려고 엄청나게 거대한 데스스타를 새로 짓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아, 데스스타요? 상상만 해도 무시무시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우주 요새의 핵심 부품들을 자기들이 직접 만들지를 못하는 겁니다. 제국군이요? 기술력이 부족해서요? 네, 그래서 저 멀리 은하계 변두리에 있는 하지만 솜씨 하나는 기가 막히게 좋은 우리 동네 단골 철물점에 그 하청을 통째로 맡기는 그런 진짜 믿기 힘든 상황 말입니다. 와, 그거 정말 기가 막힌 비유네요. 확 와닿는데요? 다행이네요. 자,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놀라운 데스스타 프로젝트에 관한 겁니다. 현실판 데스스타라 벌써부터 흥미진진합니다. 바로 미 해군의 그 압도적인 차세대 전함, 일명 트럼프급 프로젝트거든요. 아, 트럼프급 전함이요? 최근 방산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죠. 맞아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한국의 K조선 업계, 그중에서도 특히 HD 현대에게 전례 없는 거대한 기회로 연결되는지를 다룬 아주 흥미로운 리포트입니다. 네, 글로벌 공급망의 지각 변동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자료였어요.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설계도를 펼쳐보기 전에 여러분께 명확히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 자료에 트럼프급이나 트럼프 행정부라는 명칭이 계속 등장하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름표가 그렇게 붙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혹시라도 정치적인 이야기를 기대하셨거나 혹은 좀 우려하셨다면 완전히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정치 얘기하려고 모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의 이 심층 분석은 좌파나 우파, 그 어떤 정치적 입장도 지지하거나 배제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팩트만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맞아요. 오직 제공된 자료에 나타난 군사공학적인 팩트, 경제적인 숫자,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의 지각 변동이라는 객관적인 현실만 철저하게 해부할 겁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도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이 놀라운 기술과 산업의 흐름에만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방금 제가 이 전함을 데스스타에 비유했잖아요. 네, 거대한 덩치와 파괴력을 생각하면 아주 적절했어요. 그런데 자료에 나온 타임라인을 보니까 와, 미 해군이 진짜로 시간과 쫓기는 전쟁을 하고 있더라고요. 스케줄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빡빡하죠. 그니까요. 2055년까지 무려 15척의 트럼프급 전함을 실전 배치하겠다는 계획인데요. 15척이요? 그 거대한 걸 말이죠. 네, 당장 2036년에 첫 번째 초도함을 바다에 띄우고요. 2038년, 39년에 연이어 인도받겠다는 굉장히 공격적인 스케줄입니다. 진짜 불과 10년 뒤거든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배를 그때까지 완성하겠다는 겁니다. 그 스케줄 자체도 경이롭지만 이 프로젝트의 진짜 본질을 이해하려면 사실 이 배의 압도적인 스케일, 이걸 먼저 들여다봐야 하잖아요. 네, 정확합니다. 지금 전 세계 바다를 통제하는 미 해군의 핵심 주력함이 뭔지 아시나요? 이지스 구축함 아닌가요? 할레이버크급이요? 맞습니다. 대강 만톤급의 정말 훌륭한 군함이죠. 만톤도 사실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옆에서 보면 빌딩 한 채가 바다에 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번 리포트에 명시된 트럼프급 전함의 배수량이 어느 정도인지 보셨나요? 네, 저 자료 보고 제 눈을 의심했어요. 3만에서 4만 톤급이더라고요. 맞아요. 기존 알레이버크급의 무려 3배에서 4배 크기입니다. 와, 4만 톤이면 거의 항공모함이나 대형 상륙함 수준 아닌가요? 해전사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여기서 엄청난 충격을 받으실 텐데요. 이 정도 덩치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거대한 함포를 쏘아대던 전설적인 전함들 있잖아요. 아, 그 아이오와급 같은 전함들 말이죠. 네, 딱 그 수준과 맞먹는 엄청난 체급입니다. 실제로 미 해군은 2차 세대 함정의 분류 기호를 BBG, 즉 유도미사일 전함으로 명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비비지라니. 현대해군에서 전함이라는 분류가 부활한다는 거네요. 네, 이건 해군 교리의 근본적인 회귀이자 동시에 엄청난 진화를 의미하죠. 그런데요, 여기서 약간 구조적인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네, 어떤 의문이죠? 무기체계라는 게 보통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 작고 가볍고 스마트해지는 방향으로 가지 않나요? 1위 있는 지적입니다. 드론이나 스마트 폭탄을 보면 확실히 소형화, 정밀화 추세죠. 그니까요. 굳이 이 스마트폰 시대에 옛날 진공관 컴퓨터만한 덩치를 다시 만들려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왜 이렇게 거대해져야만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현대 해전의 패러다임을 통째로 흔들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아, 단순히 덩치만 키운 게 아니군요. 네, 이 4만 톤이라는 덩치는 절대로 미국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허세가 아니거든요. 그럼 뭐죠? 현대 전장에 새롭게 등장한 초고성능 차세대 무기들, 이걸 무제한으로 가동하기 위한 물리적인 최소 조건에 가깝습니다. 아, 차세대 무기들이요. 아까 자료 보니까 레일건 얘기가 나오던데요. 네, 자료에서 가장 강조하는 탑재 무기가 바로 전자기 레일건, 그리고 극초음속 무기입니다. 레일건이면 영화에서나 보던 거잖아요. 화약을 안 쓴다면서요? 맞아요. 기존에 화약이 터지는 화학적 폭발력을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강력한 전자기력을 이용해서 탄환을 마하 6 이상의 엄청난 속도로 밀어내는 거죠. 와, 마하 6이요? 네, 수백 킬로미터 밖의 적을 눈 깜짝할 새 타격하는 무기입니다. 와, 대박이네요. 거기다가 다른 무기들도 엄청 실리죠. 네, 전술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순항 미사일, 그리고 방어망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수직 발사대에 빽빽하게 탑재됩니다. 듣기만 해도 진짜 바다 위의 괴물이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무기들, 특히 레일건과 이 모든 시스템을 통제하는 고출력 레이더가 상상을 초월하는 막대한 전력을 잡아먹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구조가 좀 이해가 가네요. 그러니까 레일건 한 발을 쏘고 레이더를 팽팽 돌리려면 어마어마한 전기를 생산해야 하잖아요. 네, 일반적인 군함의 발전량으로는 턱도 없습니다. 결국 이 배는 겉보기에는 군함이지만 속은 사실상 바다 위를 떠다니는 거대한 발전소여야 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발전기와 냉각 시스템을 다 우겨 넣으려다 보니까 배의 덩치가 4만 톤까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어쩔 수 없는 물리적인 한계였네요. 네, 그리고 그 논리를 미국 해군의 역사적 배경에 대입해보면 이들의 조급함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역사적 배경이요? 어떤 실패가 있었나요? 사실 미국은 과거에 주말 특급이라는 아주 미래지향적인 스텔스 구축함을 만들려다 뼈아픈 실패를 맛봤거든요. 돈은 돈대로 쓰고 실속은 없었던 거군요. 그 사이 경쟁자인 중국은 어떻게 했느냐 아시나요? 중국 해군력이 엄청 커졌다고는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죠? 영호 5호형 대형 구축함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마치 공장에서 붕어빵 찍어내듯이 대량 생산해버렸습니다. 붕어빵 찍어내듯이요? 와, 무섭네요. 네, 그러면서 태평양의 양적 패권을 심각하게 위협해온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졌겠네요. 맞습니다. 결국 미국은 자잘한 함정 여러 척을 만들어서 수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소모적인 게임을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방향을 확 튼 거군요. 네, 대신 압도적인 전력 생산 능력과 수백 발의 미사일을 쏟아부을 수 있는 무제한에 가까운 플랫폼. 이걸 하나 만들어서 아예 급이 다른 싸움을 걸겠다는 전략이죠. 애들 싸움에 어른이 무기 들고 나타난 격이네요. 네, 이게 바로 미국이 그리는 황금함대 구상의 실체입니다. 그런데요?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전략적인 면에서 반론을 하나 제기해 볼게요. 네, 어떤 점이 마음에 걸리시나요? 현대해전은 결국 누가 먼저 적을 발견하고 초음속 미사일로 타격하느냐. 일종의 숨바꼭질 싸움이잖아요. 레이더에 안 들키는 게 생명이죠. 그런데 2차 세계대전급의 이 거대한 4만 톤짜리 표적을 바다 한가운데 띄워놓는다. 이건 주변의 수많은 드론과 대한 미사일들에게 나 여기 있으니 때려주시오 하고 거대한 네온 사인을 켜놓는 것과 같지 않나요? 하하, 네온 사인이라는 표현이 딱 맞네요. 방어에 아주 취약해 보이죠? 덩치가 커지면 레이더 반사 면적도 무조건 넓어질 텐데 이렇게 거대한 바구니 하나에 미국의 최첨단 무기라는 계란을 몽땅 담아버리는 건 너무 위험한 도박으로 보입니다. 그 취약성에 대한 우려는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 중 하나입니다. 아주 예리한 지적이세요. 제 말이 맞죠? 한 대 맞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덩치가 커질수록 적의 위협에 노출될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명백한 물리적인 팩트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미 해군의 계산은 이렇습니다. 트럼프급이 거대한 표적이 될 위험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 탑재될 무기들의 사거리와 밀도가 그 취약성을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겁니다. 맞기 전에 먼저 때려 눕힌다. 바로 그겁니다. 적에 대한 미사일이 날아오기 전에 레일건과 극초음속 미사일로 원거리에서 먼저 타격해버리는 거죠. 그럼 날아오는 건 어떻게 막나요? 만약 날아오는 위협이 있다면 함정에 탑재된 고출력 레이저 무기와 자체 요격망으로 다 막아내겠다는 겁니다.
일종의 무적의 방어 우산을 스스로 펼친다는 개념이군요. 네, 단 한 척만으로도 웬만한 중소국가의 전체 군사력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억지력을 갖게 되는 거죠. 스텔스성을 유지하며 숨어 다니는 것보다 아예 대놓고 압도하는 게 미국의 패권 유지에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한 거네요. 네, 그런 전략적 결단이 내려진 겁니다. 방어의 취약성이라는 리스크를 압도적인 무력과 전력망으로 아예 덮어버리겠다. 진짜 미국다운 발상이긴 합니다. 자금력과 기술력이 받쳐주니까 가능한 발상이죠. 이제 아주 현실적이고 좀 치명적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현실의 벽에 부딪힐 차례군요. 이 4만 톤짜리 괴물 전함을 대체 어디서 어떻게 철판을 구부려 만들 거냐는 겁니다. 아, 정말 뼈아픈 질문입니다. 지금 미국의 조선업 인프라는 시설이 낡을 대로 낡았고 용접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제때 만들 수나 있을까요? 그 지점이 바로 펜타곤이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는 가장 끔찍한 악몽입니다. 그리고 오늘 자료가 말하고자 하는 공급망의 핵심으로 넘어가는 관문이죠. 펜타곤도 답답하겠네요. 그럼 지금 미국 안에 이걸 지을 곳이 있긴 한가요? 현재 미국 내에서 이 정도 스케일의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곳은 버지니아주에 위치한 헌팅턴 잉걸스, 즉 HII의 뉴포트 뉴스 조선소가 유일무이합니다. HII 뉴포트 뉴스요? 거기 진짜 크더라고요. 네,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의 요람이자 방산의 심장부 같은 곳이죠. 자료를 보면 이곳에 그 유명한 12번 드라이 독이 낙점되었다고 나옵니다. 10번 독이요? 제가 이번 심층 분석 준비하면서 위성사진으로 그 독을 미리 찾아봤거든요. 네, 직접 보시니 어떠시던가요? 스케일이 진짜 미쳤더라고요. 길이가 무려 800m입니다. 80m가 아니고요. 네, 세계에서 손꼽히는 엄청난 규모죠. 웬만한 아파트 대단지 하나가 그 파인 구덩이 안에 통째로 들어갈 수 있겠던데 미 해군은 여기서 대체 뭘 하겠다는 건가요? 미 해군의 계획은요, 사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대담합니다. 이 800m짜리 거대한 독을 반으로 딱 쪼개서 활용하겠다는 건데요. 반으로 쪼갠다고요? 배 하나만 짓는 게 아니에요? 네, 한쪽에서는 10만 톤급의 최신형 핵추진 항공모함, 즉 포드급 4호함인 도리스 밀러나 5호함 윌리엄 J. 클린턴을 조립하고요. 와, 10만 톤짜리 항모를요? 그럼 남은 반쪽에서는요? 동시에 남은 반쪽에서는 바로 이 4만 톤급 트럼프급 전함을 짓겠다는 겁니다. 와, 10만 톤급 핵항모와 4만 톤급 괴물 전함을 동시에 만든다고요? 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두 척의 결전 병기가 한 지붕 아래, 아니 하나의 독 안에서 동시에 탄생하는 진풍경이 벌어지는 거죠. 물리적으로 독이 크니까 우겨놓을 수는 있겠지만 과연 2036년이라는 그 촉박한 초도함 인도 기한을 맞출 수 있을까요? 사실 상식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죠. 제 말이요. 항목 하나 제대로 용접하고 전선 깨는 데만 해도 수만 명의 인력이 몇 년을 매달려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뉴폴트 뉴스 조선소 하나만으로는 2036년은커녕 2046년도 장담하기 힘들죠. 그럼 대체 무슨 수로 기한을 맞추겠다는 거죠? 그래서 미 해군이 꺼내든 비장의 카드가 바로 모듈식 건조라는 공법입니다. 모듈식 건조라면 배를 통째로 한 곳에서 주구장창 만드는 게 아니라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배를 수백 개의 거대한 입체 블록, 즉 모듈로 쪼개는 겁니다. 덩어리를 놔둔다는 거군요. 선수, 선미, 중앙기관실, 상부 구조물 같은 덩어리들을 뉴폴트 뉴스가 아닌 다른 여러 조산소 공장들에서 분산해서 동시에 제작합니다. 다른 데서 나눠서 만든다고요? 그리고 이 집채만한 쇳덩어리 블록들을 거대한 바지선에 실어서 버지니아의 뉴포트 뉴스로 가져오는 거죠. 그럼 가져와서 어떻게 하죠? 그러면 12번 독에서는 사실상 철판을 자르고 용접하는 기초 작업이 아니라 도착한 모듈들을 정해진 위치에 레고 블록 끼우듯이 척척 끼워 맞추는 최종 조립만 수행하게 됩니다. 와, 최종 조립만 한다고요? 네,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이 방식을 도입한 덕분에 뉴포트 뉴스 조선소의 건조 처리량이 올해 무려 15%나 증가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즉 이 엄청난 최첨단 방산 무기를 마치 이케아 가구 조립하듯이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이케아 가구 조립, 아주 절묘한 표현이네요. 펜타곤이 설계도라는 설명서랑 조립용 육각 렌치는 쥐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목재 파넬이나 나사못은 다른 공장에 외주를 줘서 가져온다는 거잖아요. 네, 구조적으로 보면 정확히 그렇습니다. 이걸 미국의 혁신적인 건조 방식이라고 포장하기엔
너무 뼈아픈 진실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진실을 보셨나요? 결국 미국의 조선업 인프라와 제조업 역량이 이미 한계치에 도달했다는 아주 절박한 고백으로 들리거든요. 그 이면의 구조적 붕괴를 정말 정확히 짚어내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정의 효율화가 아니에요. 그럼 뭐죠? 미국 방산 제조업 생태계에 내려진 긴급 심폐소생술에 가깝습니다. 지금 미국 전역의 중소조선소들을 다 쥐어짜내도 이 거대한 모듈들을 제 시간에 예산 내에서 깎아낼 숙련공이 없습니다. 아, 기술자가 없군요. 네, 인건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납기는 계속 지연되는 게 지금 미 해군의 아주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거네요. 결국 2036년이라는 데드라인을 맞추고 중국의 해군력 팽창을 억제하려면 미국 본토를 벗어나 압도적인 제조 능력을 갖춘 외부의 강력한 우방국의 힘을 빌려야만 한다는 필연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거대한 레고 블록들을 제 시간에 완벽한 밀리미터 단위 오차도 없이 게다가 납득할 만한 가격표까지 달아서 만들어줄 미국의 파트너는 대체 누구일까요? 이미 답을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필연적으로 우리의 시선이 태평양 건너 한국의 조선업, 바로 HD 현대를 향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눈이 한국으로 쏠리는 순간이죠. 이 거대한 지정학적 기회의 문이 K조선 앞에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이 오늘 리포트의 가장 짜릿한 하이라이트죠? 그렇습니다. 미 해군이 살기 위해 선택한 이 모듈식 분산 건조 전략은 결과적으로 전 세계에서 거대한 쇳덩어리를 가장 정교하고 빠르게 다루는 한국의 조선업에게 당군 이래 최대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당군 일의 최대요?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자료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한국의 HD 현대와 미국 최대 방산 조선사인 HII는 이미 단순한 하청업체와 발주처의 관계를 완전히 넘어섰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어떤 관계인가요? 사실상 양국의 군사안보를 끈끈하게 공유하는 혈맹 수준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죠. 맞아요. 리포트의 디테일을 보니까 이게 미래의 장밋빛 전망이 아니라 이미 현재 진행형이더라고요. 네, 이미 움직이고 있죠. HD 현대가 이미 HII의 뉴포트 뉴스 조선소는 물론이고 인걸스 조선소에 배의 뼈대가 되는 거대한 블록 모듈과 주요 엔진 기자재를 직접 공급하는 물류 네트워크를 실질적으로 가동하고 있다는 팩트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거기서 한 발짝 또 들어가 보면 미 해군의 아주 철저하고 냉정한 역할 분담 논리가 보입니다. 어떤 논리인가요? 미 해군 입장에서는 배의 심장인 원자로라던가 최첨단 이지스 레이더 시스템,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관 같은 최고 기밀의 핵심 시스템은 당연히 자신들의 안방인 뉴포트 뉴스에서 직접 통제하며 탑재해야 합니다. 이건 절대 내줄 수 없죠. 보안이 생명이니까 그건 당연하겠죠. 하지만 그 무기들을 감싸는 4만 톤짜리 거대한 선체 뼈대와 외벽, 즉 물리적인 블록들까지 굳이 그 비싼 인건비를 줘가며 버지니아에서 느릿느릿 용접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아, 껍데기나 뼈대는 굳이 미국에서 만들 이유가 없다. 네, 그건 한국에서 만들어서 태평양을 건너 실어오는 게 시간상으로나 비용상으로나 압도적으로 이득이라는 계산이 이미 끝난 겁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일까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다른 나라도 많은데 말이죠. 네, 오방국 중에는 전통적인 해양 강국인 일본도 있고 잠수함 업장 잘 만드는 유럽의 국가들도 있잖아요. 왜 펜타곤과 HII는 굳이 HD 현대라는 카드를 선택했을까요? 거기에는 아주 명확하고 반박할 수 없는 세 가지 산업적 우위가 작용합니다. 세 가지나 되나요? 첫 번째는 뭐죠? 첫째는 최첨단 군함에 대한 직접적인 설계 및 건조 역량입니다. HD 현대는 단순히 상선이나 진배만 잘 만드는 게 아니에요. 군함도 잘 만드나요? 이미 8,200톤급 정조대원급 이지스 구축함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함정을 직접 설계하고 바다에 띄워본 독보적인 기술력이 있습니다. 아, 이미 실력이 검증된 거군요. 두 번째는요? 둘째는 디지털 트윈과 같은 고도화된 공정 기술입니다.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디지털 트윈이요? 그게 정확히 뭔가요? 가상 공간, 컴퓨터 안의 배를 똑같이 구현해놓고 조립을 미리 시뮬레이션해보는 기술입니다. 아, 컴퓨터로 먼저 조립해보는 거군요. 네, 이 기술 덕분에 울산에서 만든 거대한 블럭을 저 멀리 버지니아로 가져가서 끼워도 밀리미터 단위의 오차조차 없이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이 압도적인 정밀도가 미국을 완전히 매료시킨 거죠. 밀리미터 오차 없이요? 와, 소름 돋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마지막 셋째는 바로 기계 같은 납기 준수 능력입니다. 납기 준수요? 약속 시간을 잘 지킨다는 건가요?
네, 한복조 선소들은 컨테이너선이든 군함이든 한번 약속한 날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칼같이 맞추는 고도의 자동화된 블록 조립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까 미국은 납기 지연이 일상이라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2036년이라는 초도함 인도 스케줄에 미친 듯이 쫓기고 있는 미 해군에게 납기를 절대 어기지 않는 HD 현대의 능력은 그 어떤 기술보다 치명적인 매력 포인트인 셈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복잡한 기술과 군사 전략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 혹은 글로벌 마켓을 바라보는 시각에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 생각보다 아주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죠. 이건 단순히 한국의 특정 기업이 미국의 철판 쪼거리 좀 내다 판다는 수준의 가벼운 산업 뉴스가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패권의 이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계 해양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의 첨단 무기 설계 및 최종 조립 능력과 세계 최고의 가성비와 정밀도를 자랑하는 한국의 제조업 역량이 물리적으로 융합되는 거대한 역사적 현장입니다. 네, 한미동맹이 이제 바다 위 제조업까지 확장된 겁니다. 즉, 한미 해양 방산 동맹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시작되었다는 뜻이죠. 수만 톤의 전함을 이케아 가구처럼 조립하는 이 혁신의 시대에 그 뼈대를 책임지는 핵심 파트너로 K조선이 자리 잡은 겁니다. 정말 자랑스럽고도 중요한 모멘텀입니다. 경제와 안보가 하나의 거대한 톱니바퀴로 꽉 맞물려 돌아가는 이 흐름을 여러분은 반드시 주목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 해전의 판도를 바꿀 4만 톤급의 거대한 트럼프급 전함 800m에 달하는 뉴포트 뉴스의 12번 독, 그리고 이 모든 불가능해 보이는 스케줄을 기어코 현실로 만들어줄 HD 현대 블럭 모듈 건도 능력까지 폭넓게 살펴봤습니다. 네,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네요. 이 현상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미국은 자국의 가장 핵심적인 안보 자산인 차세대 전력의 생산을 한국의 조선 인프라에 아주 깊숙이 의존하게 되었다는 명확한 결론이 나옵니다. 한국 없이는 배를 못 짓는다는 거네요. 자, 그렇다면 리포트의 범위를 조금 넘어서서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볼 만한 딜레마가 하나 있습니다. 오, 딜레마요. 어떤 거죠? 만약 아시아 지역에 예상치 못한 군사적 긴장이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서 한국의 조선소들이나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해상 물류망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다면 대체 어떻게 될까요? 한국에서 블럭을 못 보내면 미국에서 배를 조립할 수 없게 되잖아요. 정확합니다. 글로벌 공급망을 활용해 인력과 비용의 한계를 돌파하려던 미국의 그 영리한 전략적 선택이 위기 상황에서는 오히려 미 해군의 전력 증강을 옴짝달싹 못하게 가로막는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와, 안보를 외주화한다는 것의 이 역설적인 리스크에 대해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것 같네요. 여러분,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그 은하계 변두리의 철물점 비유 다들 기억하시죠? 네, 데스스타 부품 만들던 그 철물점이요. 만약 그 철물점이 있는 행성에 반란이 일어나거나 전쟁이 터져서 우주로 부품을 실어 나를 수 없게 된다면 제국군의 데스스타는 영원히 미완성으로 흉물스럽게 남게 될지도 모릅니다. 정말 섬뜩하면서도 현실적인 시나리오네요. 방금 던져주신 이 날카롭고도 무거운 질문을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글로벌 뉴스나 경제 지표들을 보실 때 계속해서 한번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팩트를 통해 미래를 보는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세상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더 흥미롭고 파격적인 지식의 조각들을 챙겨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호기심을 잃지 마세요.